뭘 배울 거냐면 시라고 하는 걸 배우고 시라고 하는 걸 해석하잖아. 맞죠? 그러면 이 시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주제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어. 수업 시간에. 그지? 그러면 시라고 하는 걸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지? 근데 두 가지로 나눴으니까 뭐 두 가지로 나누겠지. 그지? 무슨 중심의 시와? 화자 중심의 시와 무슨 중심의 시로 나눌 거야? 대상 중심의 시로 나눌 거야? 설마 이거 지금 모르는 사람 있을까? 그럼 만약에 내가 시를 읽었어. 화자 중심의 시라고 한다는 거는 그 시 안에서 화자가 하나의 주인공의 역할을 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거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걸 화자 중심이라고 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화자 중심이라고 체크가 됐어. 이 시가 읽어봤더니 화자 중심인 것 같아. 그러면 두 번째 파악해야 되는 게 뭐였지? 뭐야 분위기. 화자가 처한 뭐 파악해야 돼? 상황 파악해야지.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해야 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하라는 거지. 긍정적인 상황이냐 부정적인 상황이냐 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건데 이거를 판단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잡아내더라? 시 안에서. 시에 써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뭐 넣지 말라는 거야. 내 주관적인 해석이나 배경 지식 따위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뭐처럼 읽으라고 했었지? 독서 지문처럼 읽으라고 했었죠. 왜 이렇게 다들 처음 들어오신 분이야 당연히 처음 듣는 거고 너네들은 내 문학 수업 듣는다며. 근데 왜 처음 듣는 거 같아? 뭐처럼 읽는다? 독서 지문처럼 읽는다. 거기에서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뽑아낸다고 했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하는 게 좋다고 그랬었지? 왜 긍정이고 왜 부정인지를 판단하라고 했었죠. 맞아요? 그럼 이 이유도 어디에서 잡아내야 돼?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것도 어디에서 잡아내야 돼? 지문 안에서. 작품 그 자체로 잡아내는 거야. 다른 거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시를 읽었을 때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잡아낸다는 거야. 이해돼요? 만약에 그래서 상황을 판단을 했어. 만약에 내가 시를 읽었더니 시의 화자가 이별했대. 그럼 이 작품의 화자가 처한 상황은 긍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이다 정도까지만 판단하라고 했었지? 이게 판단이 됐어?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 판단한다? 화자의 정서나 태도 판단한다. 기억나?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에 있는 화자라면 정서 태도도 어떻게 나올 거라고 그랬어?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했었지. 맞아요?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 이런 시도 그렇게 많지 않고 주제 판단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떤 시야? 화자가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시들을 대부분 볼 거고 그 시 안에서의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맞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규격화 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걸 거야 라고 말은 했지만 재작년까지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평가원에 약간 시를 내는 경향, 문제를 내는 경향이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이젠 그렇게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 안에 들어가는 모든 뭐를 판단한다? 정서, 태도를 판단한다. 그래서 1, 2, 3 더하면 1, 2, 3 더한다는 건 얘를 더한다는 거야. 그지? 이거 더하면 뭐가 나오더라? 대략적인 주제가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럼 왜 대략적인 주제를 뽑아내야 된다고 했었지? 이게 시문학 문제를 푸는 가장 첫 번째 뭐가 되기 때문이야? 기준이 되기 때문이었어. 맞아? 자, 그러면 대상 중심의 시야. 만약에 화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다. 그러면 첫 번째 대상 중심이라는 게 판단이 됐어? 그럼 두 번째 뭐 판단한다고 그랬었지? 이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판단한다고 했었죠? 대상이 무엇이냐? 뭘 보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럼 만약에 판단이 됐어. 그럼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뭘 판단해야 돼? 특징 판단한다고 했었지? 얘도 마찬가지였다. 이 특징, 여러분들의 뇌피셜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판단한다? 시 자체 가지고만 판단한다 라고 했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이것까지 다 판단이 됐으면 그 다음 맨 마지막 화자에 뭐 판단한다고 했었지? 정서와 태도 판단한다고 했었지. 뭐 더하면 돼? 얘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정서 태도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얘는 몇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올 수밖에 없어. 내가 또 몇 개로 나눴죠?
두 개로 나눴죠? 몇 가지 중에 하나 나올 수밖에 없니? 두 개 중에 하나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러한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거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이러한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이렇게 나올 거라고 했다. 물론 어떤 시도 있다고 했냐면 아니 도대체 그래서 이 대상이 긍정이라는 거야 부정이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시도 있어. 그러니까 잘 판단이 안 되는 시. 그런 시들은 대부분 그 대상이랑 화자를 뭐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었지? 동일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었어요. 내 문학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야. 우리 선택 수업 때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라 까먹었나? 다시 기억해내. 알겠지? 그래서 대상 중심의 시다.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 더하면 뭐 나오더라? 대략적인 주제 나오더라. 됐어요? 시문학에서 특히 현대시에서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석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었다. 그죠? 왜냐하면 저랑 문학을 하면 이제 뭐는 보기를 안 볼 거니까. 현대시는 우리가 보기를 안 보잖아. 일단 내 스스로 해석해 놓고 그 다음에 보기 가지고 맞춰봤었잖아요. 맞아요? 물론 나머지 갈래야 다 뭐부터 보긴 하지만 보기부터 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끊임없이 제가 드리는 주관지 가지고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 했었어? 연습해야 된다고 했었다 얘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이제 첫 번째 현대시 파트 한번 봐보세요. 현대시 보시면 두 가지 작품이 묶여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다 실어놓은 작품들은 다 수특에 나와 있는 작품들이고 거기에서 평가원이 건드릴 만한 건덕지가 있고 가치가 있는 작품들만 뽑아서 할 거거든. 나머지 갈래들도 마찬가지야. 현대시를 제외한 갈래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처음에 보면 가작품 누구 작품 나와 얘들아? 한용운 작품 나오지. 저는 작품에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설명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왜냐면 예전에는 했어.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평가원에서 가끔씩 물어봤거든. 근데 이제는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아. 작품을 어떻게 잘 보냐, 작품 자체를 어떻게 해석을 잘하냐만 물어보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이분은 알아야 돼. 왜? 평가원 보기에서 말을 해줬었어. 이 사람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그럼 평가원 보기에서 그걸 얘기해줬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제는. 왜? 평가는 뭐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출을 공부했겠지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 한용운이라고 하는 분은 기본적으로 직업이 뭐였니? 또 한용운을 모르나? 심각해지는데 이제. 한용운은 기본적으로 뭐였냐면 스님이셨어. 기본적으로 스님이셨어. 스님이자 불교의 교리를 학문하는 연구하시는 분이었거든. 불교 교리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용운이라고 하는 이 분은 어느 시대에 활동하셨던 분이죠? 심각하다. 안 되겠다 이거. 언제 활동하셨던 분이야? 일제 강점기 때. 여러분들 한용운 씨 한 번도 못 봤어? 님의 침묵 본 적 없어? 미치겠네. 봐봐.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1919년에 무슨 운동이 있었지? 이 정도는 알겠지. 3.1운동이 있었잖아. 근데 이 3.1운동을 하기 이틀 전에 민족 대표 33명이 모여가지고 뭘 발표하냐면 공동 성명을 발표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글을 써가지고 우리가 3.1운동을 하는 이유와 뭐 이런 것들을 막 발표를 한단 말이야. 그 33명 중에 한 명이 한용운이었어. 그 말은 이것도 된다라는 거야. 무슨 운동을 했던 사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됐어 여기까지? 세 번째, 이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이분은 뭐를 쓴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있겠죠 지금. 시를 썼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쓴 시를 보고 있겠지? 그러면 뭐기도 해? 시인이기도 해. 즉 한용운 작품에는 무조건 누가 나오는데? 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나오거든. 물론 이제 지금 현대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는 임이라고 쓰는 게 맞지만 그냥 작품 그대로 나오는 용어로 쓸게. 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나온단 말이야. 저번에 예전에 평가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 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이러한 한용운의 표현론적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보기에서 그걸 설명해 줬었어. 그럼 봐라. 만약에 이 화자를 이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 시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화자를 이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 님은 누가 될까? 절대자가 되겠지?
불교에서는 절대자가 누굴 거고 부처 정도 되겠지. 그지? 또는 불교 교리를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리, 뭐 어떤 진리일 수도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독립운동가로 본다면 이 님은 당연히 누구로 볼 수 있을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빼앗긴 나라를 얘기하는 걸 수 있기 때문에 뭐 광복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조선이라고 하는 빼앗긴 나라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거야. 또는 그냥 시인이라고 한다면, 시인이라고 하는 걸로만 본다면 이 한용운이 쓴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 표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시일까? 맨날 님은 뭐 했습니다. 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님은 갔습니다. 이게 님의 침묵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무엇에 관련된 이야기를 쓴 시 같아? 이별.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거야. 뭘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보기 위해서 설명해주지 않는 이상 평가원이 만약에 한용운 시를 냈어. 평가원이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얘기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냥 뭐 가지고 봐야 돼? 이거 가지고 보는 거야. 표면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배경 지식이잖아. 그지? 근데 평가원은 그런 식으로 시작품을 내지 않는단 말이지, 문제를. 그러니까 만약에 보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판단해야 돼?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사랑과 이별의 노래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그 시를. 근데 만약에 예전 평가원 보기처럼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라는 거지?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일단 한용운이라고 하는 이 시인에 대한 배경지식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시 읽어보고 이 시의 대략적인 주제를 한번 판단해 볼게. 1년부터 봅니다. 당신과 나와 이별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러고 있어, 얘들아. 이별 세모 치세요. 너무 쉽지 않니? 쉽다라기보단 너무 친절하잖아. 지금 화자가 뭐 얘기해주고 있어, 우리한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이 화자는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 지금? 이별이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그러니까 이 화자는 긍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에 있겠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니? 이렇게 물어봐. 그 말은 이별한 지가 매우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오래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뭐 이런 것까지 모른다고 치고, 내 수업 특이한 거 있잖아. 모른다 치고 보이는 것만 무슨 상황이네요? 이별한 상황이네요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제 계속 볼게. 가령 만약에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대로 그냥 막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 이별이라고 할지라도 라고 되어 있는 게 뭐야?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이 약간의 어려운 말 쓴다면 약간 인지조작이잖아. 이별했어. 근데 너랑 나랑 한 거는 좋게 말해서 무슨 이별이라고 해보자. 거짓 이별이라고 해보자. 그 말은 이 화자는 님과 뭐 했다고 믿고 싶지가 않은 걸까? 이별했다고 믿고 싶지가 않은 거겠지. 근데 계속 읽어볼게. 거짓 이별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별 안 했다고 생각해봐도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한다는 것은 뭐합니다?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 이별을 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는 결국엔 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화자는 무슨 승리하고 있는 거지? 정신 승리하고 있는 거지. 아니 거짓 이별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봐볼게.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라고 했으니까 거짓 이별이 떠난다라고 하는 건 다시 임과 뭐 한다라는 걸 원하는 거지? 제외한다라는 걸 원하는 거 아니니? 그지? 그럼 거짓 이별이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결국에 제외를 뭐 하는 걸 거야? 뭐 소망하는 거겠죠? 그죠? 아니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이별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임과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계속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아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한 상황인데? 이별한 상황에서 이렇게 1년, 2년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게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계속 볼게요.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가, 도화라고 하는 건 복숭아꽃인데 그 볼에 복숭아꽃이 있대. 얘들아, 복숭아꽃은 무슨 색이야? 혹시 알아? 약간 붉은색을 띠거든? 복숭아꽃은?
근데 내 볼에 붉은색이 있대.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 아름다움? 젊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고전시가에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 고전시가 여성의 얼굴에 홍안이라고 했을 때, 붉은기가 돈다라고 했을 때 뭘 상징하는 거였지? 젊음,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였거든. 그럼 다시 봐.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가, 꽃이 시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 꽃의 온전한 모습이 점점 못 되고 있는 거죠. 사라지고 있는 거겠죠. 시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런 도화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뭐가 될까요? 낙화가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 말은 내 젊은이 점점점 뭐 될 거다? 노화될 거다. 낙화돼서 떨어진다는 건 어쨌든 죽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점점점 뭐 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늙어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계속 볼게. 회색이 되어가는 두 귀 밑에 푸른 구름이, 얘들아 이거는 좀 밑줄 좀 쳐볼까? 두 귀 밑에 푸른 구름. 얘는 현대시 때문에 밑줄 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고전시가 때문에 밑줄 치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가끔씩 늙음에 대한 한탄, 인생에 대한 무상감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고전시가에서 꽤 자주 등장하는 표현법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내 귀 밑에 뭐가 쌓였다. 백설이 쌓였다. 이런 말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럼 봐봐, 나 봐봐. 귀밑머리를 얘기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뭘 얘기하는 건데? 구렛나루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 귀 밑은 구렛나루를 얘기하는 거야. 귀 밑에 난 머리는 구렛나루를 얘기해. 그러면 그 구렛나루가 맨 처음에는 무슨 구름이었어? 푸른 구름이었거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우리가 검은색 머리를 가지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얘가 뒤로 가면서 쪼이는 가을볕에 얼마나 바래서 밑줄 백설이 될까요? 그러면 원래는 파랬던 머리카락이 무슨 색으로 변했다라는 거지? 흰색으로 변했다는 거지. 아, 뭐 했다는 거 말하는 거구나. 늙었다라는 거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표현은 알아야 돼. 귀 밑에 백설이 쌓였다, 눈이 쌓였다라고 하는 거는 구렛나루가 무슨 색으로 바랬다? 흰색으로 바랬다, 즉 늙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대시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고전시가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그러면 볼까? 화자는 지금 임이랑 뭐 한 상황이라고 했어? 이별한 상황이라고 했었지? 심지어 얘는 무슨 승리해가면서? 정신 승리해가면서 뭐 하기를 다시 소망해? 재회하기를 다시 소망하고 있어. 그런데 어쨌든 간 뭐 해가고 있기는 하잖아? 늙어가고 있기는 해. 즉 뭐는 흘러가고 있는 중인 거야?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 뭐 한 상황에서? 이별한 상황에서. 됐니? 여기까지? 계속 볼게. 머리는 희어가도 마음은 붉어갑니다 라고 되어 있네. 머리는 희어간다라는 건 내 나이는 계속 뭐 하고 있어도, 먹어가고 있어도, 또는 다른 말로 바꿔볼까? 시간은 계속 뭐 하고 있어도, 흘러가고 있어도 마음은 뭐 합니다? 붉어간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 일편단심이라는 말 들어봤어? 일편단심? 이런 말 또 쓸만한 또 기회가 없었나? 내년에 연애하자 우리. 알겠지? 일편단심에서 단자가 무슨 단자인 줄 알아? 붉을 단자야. 그래서 이 붉다라고 하는 거는 지조와 절개 이런 걸 나타내는데 모른다 치고 머리는 희어가도 마음은 붉어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피는 식어가도, 피는 식어간다 똑같아 얘들아. 내 피가 식어간다라는 건 생명력이 점점점 뭐 하고 있는 거죠?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뭐 하고 있다라는 거야? 늙어가고 있다라는 거야?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네. 그래도 눈물은 뭐 합니다? 더워갑니다 라고 했어요. 예, 뭐 하나 나왔다. 뭐 나왔니? 눈물 나왔는데? 그지? 눈물 왜 흘려? 뭐 하니까 흘리는 거지 눈물은? 슬프니까 흘리는 거지. 즉, 이 화자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별한 이유 때문에 뭐 할 겁니다? 슬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위에 붉어갑니다라고 하는 건 해석이 안 돼도 얘는 되잖아. 눈물을 흘린다고 했으니까. 그치? 계속 가볼게.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사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산사태할 때 그런 사태를 얘기하는 거야. 사랑의 언덕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도, 사태가 일어나도 희망의 바다엔 물결이 뛰놀아요 라고 되어 있네. 희망 밑줄 쳐볼까? 뭐도 있네 얘들아. 희망도 있어. 이 희망은 어떤 희망일 거야? 재회에 대한 희망이겠지? 그지? 나 지금 작품에서 나와가지고 읽어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정서태도 판단하고 있다. 계속 볼게. 마지막 년.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알 거래. 알고 있대. 그 말은 너랑 나랑 다시 뭐 할 거라는 거?
만날 거라는 거는 알고 있다라는 거 아니니?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을 좀 유식하게 바꿔볼까? 재회에 대한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지? 확신, 믿음, 뭐 이 정도로 바꿔줄 수 있지 않나요? 거짓 이별은 언젠간 떠날 거야. 그 말은 언젠가 너는 나랑 다시 만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서 그러나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여기서 날이라고 하는 건 세월 정도로 보시면 돼. 하루, 이틀, 3일 할 때 그 날을, 하루를 얘기하는 거니까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세월은 또 한 손으로는 무엇을 가지고 와요? 죽음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나 볼래? 만약에 세월이 흘러서 결국에 이미랑 만나는 날이 왔어. 그러면 그 이별을 누가 가져갔다고 표현을 한 거지? 그 세월이 가져갔다고 표현한 걸 수도 있지. 그런데 봐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날짜가 나는 점점점 더 뭐해질 거야? 늙어가겠죠? 한마디로 이 이별을 가지고 가는 이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는 뭐에 가까워지지? 죽음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럼 한번 봐볼까? 정리. 이 시. 무슨 중심의 시야? 무슨 중심의 시니 이거? 화자 중심의 시 아니에요? 자기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이 화자가 처한 상황, 아까 읽으면서 판단했다? 무슨 상황이지? 부정적인 상황이고 왜?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이별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됐죠? 그럼 이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 이게 중요하지? 다 말하면 돼. 뭐 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그지? 또 뭐도 하고 있네? 늙어가고 있고, 뭐도 있어? 재회에 대한 소망과 확신도 있네. 됐어요? 그럼 이거 더하면 뭐 나온다고 그랬었지? 대략적인 주제가 나온다고 했었어. 됐어? 그럼 이 작품의 주제는 뭐야? 화자는 이별한 상황에서 슬퍼하면서 뭐를 기다려? 재회를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딱 여기까지만 해석해낼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 평가원에서 내는 문학 문제, 시문학 문제는 이거 가지고 뭐 푸는 거야 이제? 문제 푸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 풀기 전에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 시문학 세트에서 문제를 푸는 기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준 뭐였지? 방금 우리가 뽑아낸 대략적인 주제 가지고 선지를 바라볼 거야. 그지? 두 번째는요, 시어의 의미 가지고 바라볼 거야. 이거 가지고 선지가 완벽하게 다 제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슨 기준 갖고 오는 거야? 이 기준 갖고 오는 거야. 근데 시어의 의미라고 하는 거 내가 명확하게 판단하는 거 아니라고 했었지? 뭐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긍정이냐? 부정이냐? 정도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어. 그리고 이거를 판단하는 건 뭐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뭐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었지 내가? 서술어와 수식어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어. 그지? 아름다운 똥이라고 시에서 썼어. 똥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라고. 너네 생각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물론 똥 더럽지. 부정이지. 그런데 화자는 뭐라고 표현을 했잖아.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잖아. 수식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긍정이잖아. 그러면 그 대상도 뭐가 돼야 돼? 긍정이 돼야 돼. 알겠지? 만약에 이거 가지고도 선지가 구분이 안 가. 그러면 뭐 가지고 또 판단한다? 이거 오늘 우리 수업 시간 때 했던 거야. 선택지 내의 모순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어. 선지 앞부분과 선지 뒷부분이 뭐 될 거라 그랬어? 모순될 거다라고 얘기했어. 앞에서는 긍정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부정 얘기하거나 이런 식의 모순이 발생한다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답이 안 나와. 우리 근데 그동안 저랑 같이 수업하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답 안 나오는 거 별로 없었거든. 근데 만약에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그동안 작년까지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 방식 뭐 가지고 푼다? 일치, 불일치 가지고 푼다. 작품 가서 하나하나 찾아서 확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였었어. 맞지? 보기 문제는 이따 가서 보기 갔을 때 다시 한번 봐보고. 자, 그러면 이런 복합 세트가 나오면 어떻게 푼다고 했었죠? 가작품 해석한 다음에 가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빨리 가서 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문제 안 풀릴 때 다시 어디로 온다? 나로 온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자, 문제 한번 봐볼게.